안녕하십니까. 날도 덥고 차도 밀리고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구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이 사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한국 사진계 어찌됐든 속된 말로 하면은 최고의 스타 작가시고요. 한국 사진의 어떤 위상을 높이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수많은 작품들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숨이라고 하는 그 구본창 선생님 작품 시리즈하고요, 그 다음에 굿바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시리즈, 이 두 가지를 오늘 골라서 여러분들과 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구본창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기 때까지 초창기 작품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 갖고 작품 시작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이런 점들을 전체적으로 좀 알아보자 하는 게 오늘의 그 선생님을 모신 취지입니다. 말씀대로 그게 한국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제가 활동을 시작해서 저도 영광이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실 그런 점도 있구나 하는 걸 저도 다시 느끼게 돼요. 운이 좋게도 제가 90년 처음 서미화랑에 1회전을 했었어요. 생각의 바다라는 그 전시 제목으로. 그리고 93년도에 굿바이 파라다이스, 95년 숨까지 3회를 연속으로 거기서 했고, 그 중에 아까 기작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 작가로서의 그 제 위상이라 할까, 작가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은 게 굿바이 파라다이스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생각의 바다도 물론 90년에 시작은 했지만 좀 더 하나의 그 작가로서의 위치를 미술가, 화가들이나 아니면 그 사진가들 중에도 제가 자리를 잡은 게 93년도 경인데, 가장 뭐 내 느낌답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거를 제대로 한 게 그 두 시리즈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두 시리즈를 선정해 준 거에 대해서 특별히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일단 작품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주 어렸을 때 이상하게도 제잘 드리려고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는데 그 밥 뚜껑, 솥뚜껑을 여시더니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 쌀이 들어가고 나오고에 따라서 꼭 발자국처럼, 새 발자국처럼 생긴 게 쪼런이 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셔서 해가 되니까 이렇게 그 발자국이 새 발자국이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딱 듣고는 굉장히 그 제 평생 동안 새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보는 날개 달린 새만이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어떤 경계에 있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네. 여기 석주명 유고집이라고, 이게 92년도에 신문에 났었어요. 여러분들 석주명 씨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우리나라의 그 나비 박사라고 그럽니다. 그 일제시대 때 한국의 나비를 총정리를 하신 분이에요. 굿바이 파라다이스의 시작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그 제사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이 석주명 선생님의 그 기사가 어우러져서 첫 번 발을 디딘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미에서 전시할 때는,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하면 의욕이 참 지나쳤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열정이 많았나 싶은데 설치 미술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벽에는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그 포토그램을 해서 칼라 인화지로 파랗게 저렇게 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이렇게 투명한 빌 속에 아까 그 나비들이 다 갇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방의 한쪽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지에다가 이거를 일일이 리퀴드 라이트를 바르고 프린트를 하고 말려서 수세하고 하다 보면은 인화한 것의 한 반은 그냥 다 물에 풀어지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망가지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이제 조금씩 평평하게 하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이 시리즈들은 꼭 컬렉터가 자기의 그 작품을 보여주듯이 저는 그 또 다른 컬렉터의 역할을 한 셈이죠. 네, 근데 저한테는 사실 그 아까 그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그 갇혀가지고 삼각 봉투에 있는 것과 그 즈음에 제가 조금 전에 시작했던 그 태초라는 시리즈에 있습니다. 태초 시리즈에 그 어떤 그
자기 갈 길을 몰라서 저렇게 방황한다 그럴까요? 그 현대인의 그런 그 고뇌에 찬 모습을 그러니까 육체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 제가 실로 꼬매고 엮어서 이런 그 태초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그 모델의 그런 동작하고 저는 어느 정도는 제 마음속에는 항상 비슷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랄까 제 역할을 제 느낌을 재현한다 그럴까 하는 생각을 갖고 비슷한 느낌으로서 이 태초의 모델과 나비를 같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곤충들의 날개가 투명하죠. 여러분들 보면 날개의 그 아주 그 맥같이 인맥같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름다워서 실제로 이걸 필름 대신에 확대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좀 회화적인 느낌을 살리면서 나비나 잠자리의 날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직접 또 이런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A4 용지 정도 되는 그 이 흑백 페이지를 그대로 잘라서 빛을 쏘이면은 그 빛이 닿은 면에는 이런 색깔이 어둡게 나오고 빛이 안 닿은 그 선으로 나타난 건 하얗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실루엣이 나온 거를 제가 칼라 인화지에다 인화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붉은 색깔을 부분 붉은 색깔을 필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그 거의 영어로 떠다니는 이런 나비들 뭐 새 동물들의 세계에서 약간 그 붉은 색깔은 죽은 느낌이라든가 그 피해 의식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뭐 그때 그 굿바이 파라다이스는 제목에 맞춰서 죽어 있는 화분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모든 육면체의 그 방 안이 이렇게 되면 더 아름다웠긴 했을 텐데 일단 한 벽을 저렇게 하게 됐습니다. 굿바이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포토그램이라고 하는 기법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포토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는 1910년대, 20년대 이제 특히 1920년대죠. 20년대 그 유럽에서 그 초현실주의 운동이 한참 불었을 때 시대에 처음으로 사진이라고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진은 결국 강광 유지하고 빛이 만나는 장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메라레스 포토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카메라가 필요 없고 강광 유지에 바로 빛을 줘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방법이 만레이 같은 사람, 한편에 독일 쪽에서는 몰리나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의해서 전위적 사진의 한 방법,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적인 사진의 방법론이 나오게 되죠. 그런 걸 그래서 총칭할 때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거를 포토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많은 작가들이 지금도 곧잘 사진의 어떤 본질 같은 것들을 찾아 들어갈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저기 무슨 사진이야? 왜 카메라를 안 썼습니까? 그러나 강광 유제와 빛이 만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이제 사진의 범주 속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토그램은 그 선생님도 굿바이 파라다이스 작업을 할 때 썼던 그런 방법이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숨하고 굿바이 파라다이스는 이렇게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굿바이 파라다이스 찍었던 여러 이미지가 또 숨의 하나의 그 시초가 돼요. 이 숨의 시리즈에도 똑같은 여러 이미지가 제가 전시할 때 쓴 적도 있긴 있는데 일단 숨에서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계기가 이 숨이라는 작업의 제목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 숨 시리즈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임종하시기 좀 전에 그 숨을 가빠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생과 사의 그 갈림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전에 93년도에도 굿바이 파라다이스를 통해서 이미 곤충과 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아버님이 오랫동안 와병 중이시다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몸의 모든 그 수분이 마르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숨이라는 걸 뭘 해야지 하다가 여러 그 흔적만 남은 것들, 죽기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게 있나 하고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어디 강경이라는 시골에 갔을 때 그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에
그 직공들이 이 끝이 그 열쇠 매달렸던 거예요, 이게. 열쇠를 거는 자리라고 그러는데 기름 묻은 손으로 열쇠를 계속 거니까 이게 좀 어둡게 보이는데 그 뒤에 벽에 흔들리면서 시계추 같은 모양으로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새를 며칠 동안 빌려와가지고 박제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새를 빌려와서 제가 찍었던 사진 위에다 얹어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주도의 오래된 그 큰 나무인데 연상이 우리가 뭐 저 새가 피를 흘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그 인화지에다 놓고 찍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손이 저렇게 아주 피부에 껍질과 뼈만 남아서 점점 사라지는 모습 같은 거를 제가 작품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찍으면서 나도 사실 아버님한테 카메라를 들이댄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든 순간이긴 했는데 아버님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저렇게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만든 그런 흔적들이 이 시리즈에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그 공장에 지나가다가 비닐 위에 저렇게 그 흙이 그냥 탁 흩어져 있는데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찍게 됐습니다. 또 내가 만들어서 이게 숨이라는 시리즈에 들어가다 보면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나뭇가지들이 아니고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숨 시리즈를 한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저도 사실 굉장히 막연했어요. 한 2, 3년 동안에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지만 뭘 찍어야 될지 어떤 작업을 더 해야 될지 항상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제일 그게 나한테 큰 문제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삶과 죽음이라는 거를 매달린다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물론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기정사실이고 누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또 뻔한 이치긴 하지만 그걸 피부로 느끼게 됐고요. 예, 오늘 슬라이드는 여기까지만 준비했고 뭐 시리즈가 많지만 오늘은 박 선생님 말씀대로 초기에 제가 시작한 작업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이제 덧붙여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굿바이 파라다이스하고 숨 작업을 하실 때 섬유에서 전시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전시에 그 평론글이 있어요. 앞에 이제 전시할 때 되게 앞에 서문 이제 글을 쓰는데 그 두 작업을 제가 당시에 그 선생님하고 해서 같이 이제 글을 제가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작업하시는 과정 같은 것들을 이제 쭉 많이 지켜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굿바이 파라다이스의 주제가 그 보통 뭐 나비, 곤충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스님 작업실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파브르 곤충기부터 시작해갖고 곤충에 관련된 나비나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이 한 30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곤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는 거, 사진 찍는 대상이 곤충이니까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연구를 한다. 작가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되게 편하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찍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뒷면에 가보면은 그렇게 그 대상에 대한 철저한 탐구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다. 또 제가 몇 번 여러 가지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암실에서요. 아까 그 인더 비기닝 시리즈 보셨잖아요. 인화지 이렇게 다 꼬맨 거. 그래서 나비도 다 꼬맸잖아요. 그 암실에서 인화지들을 갖다 놓고 바느질을 다 하셔갖고 큰 인화지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인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참 그 점이 참 신기했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 동시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실험적이었죠. 아니 인화지라고 하는 신성한 말이지 사진이라고는 그거를 이렇게 실로 꼬매버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죠. 뭐 그런 물론 그 용기죠. 이제 뭐 그런 어떤 금기라고 하는 거를 과감히 배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용기도 있으신 거고.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한 순간 같이 어우러져서 작업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 질문까지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뭔가 내가 항상 세월이 오래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낡은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럼 인화지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인사동에 가다 보면 이렇게 보자기 있죠. 보자기는 옛날 그 엄마들이 낡은 천들을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자기를 만든 거죠. 이 조각 저 조각 해서 색깔도 엉뚱하게 예상 밖의 아름다운 게 생기듯이 저도 이제 인화지를 꼬맨다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가 되죠. 이게 낡은 인화지들을 꼬매서 다시 한 장의 그 큰 천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인화를 이제 아이디어를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하긴 했습니다. 지금 아마 그 20년 전의 열정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예, 결국 열정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예, 우선 이제 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기존에 이제 주셨던 질문들을 소화하기 전에 오늘 작품들을 보셨으니까 이 두 시리즈 작품에 관련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질문을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진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장르의 그 개념도 허물을 주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제 뭐 그런 개념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선생님이 끝까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장르를 경험하시면서도 사진으로서 놓치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면 두 가지. 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전 회화적인 그런 배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뭐 그 시대에는 사실 우리가 허크니라든가 데이빗 허크니가 항상 한참 그 콜라지식으로 찍는 것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도 한 장의 사진이 아닌 다양한 사진이라는 것도 나왔고 뭐 듀안 마이클이니 그런 그 연작 사진이나 단 한 장의 사진이 아닌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항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진에 제가 그래도 사진 작가로 남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매력이 결국 사진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기록하는 힘은 다른 어느 예술 장르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회화는 머릿속에 자기가 남아있던 거를 다시 재현하는 거고 또 설치나 다른 쪽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그 맞닥뜨리는 장면들 저도 뭐 아까 나비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거를 찍긴 하지만 항상 그 찍는 순간만큼은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순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힘이라는 거는 결국 그게 디지털이 됐든 아날로그가 됐든 그 이미지가 보관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훔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어디서 영혼을 훔친다는 얘기도 가끔 했는데 딱 그 훔치는 그 짜릿한 쾌감이 두 번 다시 재현할 수 없는 그 훔치는 그 스릴이 항상 나를 도전하게 하고 계속해서 사진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유학 갔다 와가지고 아까 1993년에 보여줬던 그 전에 거 작품, 되게 많이 옛날에 좋아했었거든요. 20대 때여가지고. 그때 작가님은 30대 후반이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20대의 감성을 굉장히 와닿는 게 많았었어요. 선생님 작품을 계속 봤었다가 백자 작품을 보고는 좀 선생님 이런 것도 하시나 사실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기존의 어떤 작가분들이 뭐 배병호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한국적인 것들 많이 추구를 하셨는데 항상 선생님이 약간 서양적인 그런 감성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백자를 표현했을까 백자를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 보여준 것도 유럽 사진이 많았고 항상 우리나라에서 낯설은 감각적이라는 단어도 많이 뭐 저한테 붙어 다니고 보통 우리나라 작가들이 찍지 않았던 그런 앵글로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잡지나 여러 군데 등장하는 게 굉장히 서양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한국적인 거는 제가 갈구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어떤 계기가 되니까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또 제가 찍은 것 중에 점점 그 하얗고 비어있는 작품으로 점점 가게 됐어요. 텅 비어있고 여백이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그걸 해외에서 계속 찾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백자에 바로 그 내가 추구하는 게 있는데 내가 왜 해외에서 이렇게 찾아다녔나 하면서 백자로 오게 됐고, 그 백자는 왜 이렇게 살색을 표현했냐, 왜 핑크를 하게 되냐 많이들 궁금해해요. 제가 흑백 사진도 하긴 했지만 백자를 이렇게 핑크로 나타나게 된 거는 저한테는 그 백자가 아무 무늬도 없이 하얗게 된 게 일종의 사람의 피부 같은 생각도 했고요. 조선 백자는 고려 청자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항상 잘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최근에는 여러 예술가들이 백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백자 하게 되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백자가 난 조선시대에 저기 양반댁 속에 숨어있는 그런 뭐 여인 같은 생각을 해서 약간 사람의 피부 같은 생각을 하고 핑크로 남다르게 해보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전에 주신 질문들 그거 다 대답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진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 예를 들어 구본창이라는 작가를 사진 배우는 사람이 이제 좋아한다. 구본창 선생님 좋아한다. 그래서 구본창 선생님이 했던 작품 예를 들어 굿바이 파라다이스 이런 걸 똑같이 한번 해본다. 모방을 해본다.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게 옳은 방법인지 그런 방법인지 선생님한테 꼭 좀 물어보고 싶다고 질문이 들어와서. 예. 글쎄요, 뭐 그 옳은 방법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모방을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한 작가를 이해하고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나, 또 작가의 그 테크닉을 모방을 했을 때는 그만큼 완벽하게 그 작가를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만한 테크닉과 여러 가지를 답습이긴 하지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사람의 능력만큼 비슷하게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단지 그 모방에 계속 그치고 있다면 문제가 될 텐데, 모방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것을 찾고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다면 당연히 모방도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사진을 찍으시고 이런 사진은 정말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이런 사진은 또 절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고 나만 보고 싶다라고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어떤 사진이 그런지 꼭 알고 싶다네요. 글쎄요, 그렇게 나만 보고 싶을 정도의 사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한국에 왔을 때 적응을 하지 못하고 괴로웠을 때 사실 저는 셀프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집에 밤에 들어와 가지고는 거의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방문 다 유리창도 한지로 다 발라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그때 찍은 일부 몇몇 셀프는 나만 보고 싶은 사진이었죠. 근데 그때 그런 셀프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카메라라는 도구가 일종의 하나의 그 친구면서 나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덮어놓고 싶은 것도 있죠. 네. 또 다른 분께서 박재준 씨라는 분께서, 그러니까 이분한테 작업을 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주제로 사진을 이렇게 풀어가다 보면 가끔 이제 사진으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딱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아까 선생님 말씀하고 그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 근데 있다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왔는지 요거 비밀을 좀 가르쳐달라 그러네요. 네. 네, 당연히 저도 있죠. 저도 신이 아닌 다음에 저절로 작품이 매일 풀린다면은 아주 편하게 작가가 생활을 하겠죠. 일단 뭐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전화 끊고 그 작업실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서 그냥 몇 날 며칠 좀 뒹굴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게 하루 이틀에 금방 작업은 안 돼요. 한 이틀 3일은 그냥 뒹굴다가 보면은 한 3일째쯤이면은 집을 치우고 싶어요. 치우면서 나는 치우면서 쌓여있던 많은 파일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스크랩을 많이 해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무지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수십 개인데 박스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 테마가 좀 들어있어요.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것도, 예를 들면 난 매일 다니지를 못하지만 신문에 멋있는 곳이 나오거나 여기 꼭 좀 찍고 싶다.
사진 작가도 잘 찍었지만 내가 가면 다르게 찍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난 다 잘라둬요. 그리고 뭐 어떤 이런 책이 누가 새로운 게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서적에 나오는 멋있는 제목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주제라든가 재밌는 게 있으면 다 잘라놔요. 그 문학, 영화, 연극 뭐 이 분야별로 수십 가지 그 박스가 있는데 엄청 게을르다가 집을 치우면서 나는 그 박스를 열어봐요. 또 아니면 내가 메모했던 일기장이나 메모한 그 작업의 뭐 노트라든가 이런 거 했던 거를 뒤적이다 보면은 안 풀리던 작품이 풀릴 때도 있고 또 지루할 때는 비디오나 TV 중에 뭐 디스커버리나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채널에서 계속 보다 보면 우주에 대한 이야기, 뭐 남이 안 가본 오지, 뭐 어떤 누구의 아주 흔한 다큐멘터리, 우리나라에 그냥 진짜 어렵게 사는 엄마와 모녀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서 감동이 되면서 혼자 막 눈물 흘리고 작품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저도 똑같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콜로키움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 관객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듣고 끝내는 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다들 이렇게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 또 휴일인데 또 멀리 대구에서도 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도 또 딴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라운드로 자리를 하니까 아주 특별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글쎄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제 사이트에 있는 이메일로 당장은 못해도 항상 답은 끝까지라도 해드리니까 언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